바로 북한 이야기인데요.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시작했다. 확성기 끄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5일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에 이렇게 호응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했던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네. 분위기는 맞춰가고 있다. 호응 조치로 평가되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자영 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대북 확성기의 경우에는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때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기도 했고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는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앞으로도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먼저 철거했습니다. 우리만 철거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도 함께 철거를 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니 앞으로 대북 심리 전쟁은 이제 없어질 수 있겠구나. 심리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도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 군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를 계기로 해서 끊어졌던 남북 대화가 복원이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안과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달 28일에 김여정 부부장은 첫 대남 담화에서 우리와 마주 앉을 일 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재명 정부 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남 확성기를 중단을 한 거잖아요.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어질 추가 조치는 첫 대북 메시지, 대북 정책에 대한 첫 입장과 좀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요, 뭐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미 남한과는 크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기차게 해왔습니다. 예. 특히나 저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남한이 북한으로 여러 가지 발신하는 많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군인이나 여러 남한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남 확성기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만 뭐 북한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게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까지 나아가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대북 확성기 철거도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이 또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남한이 너무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북한도 호응해줄 것이라고 기대만 하는 이런 과거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박 부대변인은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일단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대북 확성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에서도 중단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삐라라고 소위 말하는 유인물들 이걸 중단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대1 대화의 모든 물리적인 수단이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답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드론기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에 안보적인 불안을 조성했다 그러면 이제는 평화와 안보를 좀 평화 안보를 고착하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논지인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대내외적인 여러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냈었죠. 그러자 지난해 9월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해보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금의 남한 지역으로 한정하자라는 주장으로 읽혔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9일에 이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정경분리선언, 헌법 해석, 북한 호칭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잘 아는 사이이실까요 혹시? 아니, 잘 알진 못하지만 예, 이런 평소에 생각을 좀 들어보신 적 있나 예, 궁금해요. 저 행간의 의미는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 현실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굳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어쨌든 통일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짜지만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분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통일에 대한 어떤 이 숭고한 이 목표 이것만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서로 그냥 경제 협력하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인정하고 살자라고 하는 현실을 이 도입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 이제 저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이 조합적인 측면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지금 20년 전인가요?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재임명해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이 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여러 주장들이 혼합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쪽으로 좀 정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국가보안법 문제도 매듭짓고 북한이라는 호칭도 바꾸자 이런 걸 검토하자라고 했는데요, 구부장님. 네. 북한이라는 호칭을 그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일까요? 뭐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 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분단이었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를 뭐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생각이 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얘기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동의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은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를 대한민국으로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저렇게 선언적으로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전대협 3기 의장을 할 때 임수경이라는 당시 외대 학생회장을 평양에 직접 보낸 인물입니다. 그때 왜 보냈습니까?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자 이런 취지로 보냈던 분 아닙니까? 지금 불과 30-4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이 어려우니까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개인의 신념의 변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에서 사는 실향민 1,000만 명이 넘는 분들도 있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접경지 주민들의 삶은 또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민족의 반역자라는 표현은 구 부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랑하는 딸에서 주요 인물로 승격되고 있다. 언젠가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39회 등장 중에 24회가 군사 관련이다. 이런 걸 보면 이동학 전 최고께서 보실 때도 북한의 어떤 그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보통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동안 이제 3대 세습하는 과정에서 다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갑자기 이제 딸이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설왕설래하다가 지금 완전히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과연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실권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주애는 북한에서 알려진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이 부위원장님. 보면은 뉴욕타임스가 김주애가 북한을 통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까지 행보도 그렇고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 힘이 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김주애를 통해 4대 세습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현장에서 행보를 할 때 보여주는 여러 행보들을 보면 김여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친척, 같은 백두 혈통들도 김주애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예. 그것은 북한 내부에도 다 송출되고 있는 어떤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충분히 후계자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 만약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을 통해서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그 4대 세습까지 다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걸 인정하고 북핵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두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북한의 내부 동향까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한미동맹일 거고 그 한미동맹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방위비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8% 증액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게 바로 미국 현지 언론 보도로 나온 사실인데 구 부장님 실제로 이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관세는 어떻게 보면 이 실물 물건이 오고 가는데 드는 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이 방위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보의 가장 중추적인 축이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동맹이 앞서 우리가 언급한 통일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적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라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군이 철군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협상도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냐 이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세는 다행히 15%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요구할 방위비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특정한 누구누구를 사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그걸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힘 있는 다수 여당이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먼저 촉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학적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방위비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올해도 이미 1조 4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조 6천억으로 내년 정도 내면 그렇게 또 올라갑니다. 8.3%가 또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GDP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예. 3.8%를 올려달라. 이 얘기가 실제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GDP 3.8%는 100조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뭐 600조에서 700조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복지 비용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00조 원으로 늘린다. 이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부담 가능하냐. 현실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국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일정 부분 앞에 실무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쳐서 예. 이렇게 거친 어떤 이 언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 이야기와 우리의 안보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